알겠습니다. 제 얼굴이 혹시 송출되나요 지금? 저 안 네, 보이는데. 됩니다. 됩니다. 안녕하세요. 2차 세계대전의 광기, 이제 그 이면과 진실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키키엑 신입공채 이기 김찬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주제를 고르게 된 이유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건 관심이 없건 아마 이제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미디어에도 노출이 많이 되고 관련된 게임도 정말 많고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유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을 여러분이 얼마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보다는 2차 세계대전에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1차 세계대전은 명백한 선악구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은 뭔가 악과 싸운다는 그러는 이미지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를 경험했던 입장으로서 그들이 악으로 보였고 이제 추축국 진영을 악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항하는 연합군 진영이라는 어떠한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그 이면과 진실을 한번 살펴보는, 곱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런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옆에 사진 살짝 대부분 사람들이 떠오를 만한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혹시 무엇이 떠오르는지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말을 해주실 수 있나요? 2차 세계대전? 유대인 유대인 학살. 나치. 나치즘, 예, 군국주의죠. 그러니까 파시즘 한 그런, 그런 게 있을 거고 제가 생각해 본 것들을 한번 뭐였냐면 누구나 떠올릴 만한 키워드는 나치 일단 바로 나올 거고 인종주의와 제노사이드가 바로 다음을 이을 거고요. 세 번째는 신무기 개발. 많은 무기들이 새로 전쟁 때 개발이 되었고요. 네 번째는 파시즘입니다. 그 다음에 군국주의. 이런 것들이 아마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차 세계대전과의 차이는 선악 진영을 흘러가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마치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를 악으로 묘사하고 이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게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역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잠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거 막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뭐였지? 히틀러가 그냥 원래부터 뭔가 유대인이 싫어서 유대인을 학살했을까요? 약간 집단적 광기를 유발하는 그런 그걸로써 정치적 수단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한 건데 음,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러니까 요컨대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일단 자본주의가 팽배하고 있었고 공산주의도 동시에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자본주의와는 살짝 다른 자본주의였는데요. 지금은 대기업의 확장을 제한한다든지 독점을 방지한다든지 다양한 제도 정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무한한 개인적 경쟁을 허용하고 국가는 이게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원초적이던 초기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이제 싹트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베이스에서 자본가들은 당연히 공산주의를 혐오했고 공산주의가 태동하던 마르크스주의가 태동하던 그 시절을 이제 악마에 빗대면서 비판과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몇 개 있는데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에서 인간의 본성에 반한다라는 이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인간의 이성을 바란다라는 걸 그 당시에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미리 주장했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성공 가능성을 본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1930년대 대공황입니다. 1930년대에 경제의 파탄을 갖고 온 대공황이 터지게 되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그러니까 현대 그 당시 주요 열강들의 경제, 미국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경쟁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공황이 왔을 때 회사 스스로 대처를 해야 됐던 겁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던 소련은 국가 주도로 모든 산업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공황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부분적 성공 가능성을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시대적 배경 상황에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권력의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련은 공산주의의 성공성을 확인했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계층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데요. 먼저 자본주의적 측면에서 세 가지 계층을 제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하층민입니다. 말 그대로 공장에서 일하는 말단 노동자. 그리고 중산층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자신의 간의 수공업적 산업을 유지했으나 산업혁명 이후에 대기업과 이제 기업 연합들이 출현하게 되면서 자신의 산업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중산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기업들의 연합을 콘체른이라고 하는데요. 대기업과 콘체른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자본가들을 이렇게 세 개의 진영을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자본적 하층민들은 공산주의에 가담하려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당시 세계 시대 배경을 봤을 때는. 하지만 중산층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적인데요. 중산층은 사실 그 처해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본적 하층민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나름의 자존심이 있었던 거죠. 자신은 원래 산업혁명 이전에 자신의 그래도 제대로 된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장사를 하고 있었고 개인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자신의 산업이 대기업에게 뺏기고 콘체른에게 뺏기게 되면서 자신의 산업이 어려워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하층민의 공산주의 욕구를 분쇄하려고 하지만 기존의 자본주의적 질서를 타파해서 산업혁명 이전으로의 복귀를 희망해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자기네 사업을 소유할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자본가는 당연히 자기가 지금 배 부르고 자기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현상 유지를 봐놨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에 어떻게 버텨냈냐, 이런 지금 대공황을 각 나라별로 극복한 방식이 달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투표권의 확대, 기존에는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내는가에 따라서 투표권을 줬습니다. 당연히 여성은 투표권이 없었고요. 남성조차도 세금을 일정 이상 내지 않으면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서 투표권이 확대가 되는 계기가 됐고 민주주의가 확대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이런 민주주의 확대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은요, 그런 절차를 겪지 않았죠.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이 원래부터 식민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원래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을 겪고 이제 거기서 패전하게 되면서 식민지를 흔히 우리가 교과서에서 민족 자결주의라고 배웠던 그 원칙에 따라서 식민지를 다 내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가 하나도 없고 막대한 양의 전쟁 배상금을 지게 되었죠.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말했듯이 투표권의 확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방식에서도 대공황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요컨대 파시즘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식민지를 수탈하면서 대공황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대단한 민주주의적 가치가 있어서 대공황 상황에서 공산주의에 가지 않고 파시즘으로 가지 않고 민주주의를 버텨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식민지를 더 쥐어짜서 본인들의 본국의 경제를 지탱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식민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공황을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막대한 양의 전쟁 배상금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상황에 독일은 처해져 간 거죠. 히틀러는 여기서 권력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 권력의 기회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파시즘의 도래입니다. 파시즘은 굉장히 특이한 정치적 구조를 띱니다. 반공산주의를 외치면서 동시에 반자본주의를 외칩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산주의도 아닌데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해당 아니요. 체제가 떠오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이걸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체제일지? 공산주의도 아닌데 자본주의도 아니라면, 그렇다고 왕정으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라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체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하지만 히틀러는 반공산주의와 반자본주의를 동시에 외쳤습니다. 히틀러가 결국 한 사람이 나라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요, 대중의 지지도 있어야겠지만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지배층들, 그러니까 자본적 지배층들의 자본가들에게 본인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절차겠죠. 대중들의 지지만 갖고 실제로 그 나라를 움직이는 큰 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권력의 여차례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는 자신의 독일의 1인자가 되려면 자본가들을 배불리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시즘의 1차적인 가치는 자본가들을 배불리기 위한 체제입니다. 절대로 무슨 유행을 확산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히틀러는 자본가들을 배부르기 위해서 기존의 공산주의적 욕구, 그러니까 밑에서 하층민에서 올라오는 공산주의적 욕구를 분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타도했고요. 독일 내에서 공산주의를 추측하고 확산했습니다. 또
나라 전체에 군국주의적인 체제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군국주의적 체제가 자본가에게 가져오는 이익은 뭐냐면요. 나라 전체가 기계처럼 움직이게 하면서 공장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거를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본가들은 이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히틀러는 자본가들에게 침략 전쟁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침략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라에서는 군수 산업을 찍어낼 수밖에 없게 되고 이건 또 자본가들의 배를 불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때 본인의 영토 알자스 로렌 지방이라고 하는 아주 자원이 풍부하고 철광석이 많은 지방을 프랑스에게 뺏기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걸 내줄 때는 거기가 철광석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독일이 산업화가 늦게 됐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보니까 알자스 로렌 지방이 우리가 줬던 지방에 굉장히 철이 많고 풍부했던 지방이었더라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산업을 하려고 해도 본인 나라에 자원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었던 거를 히틀러가 내가 그럼 침략 전쟁을 수행해서 너네들이 산업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내가 기반을 닦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본가들에게. 그래서 자본가들은 당연히 공산주의도 분쇄해주고 군국주의도 만들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침략 전쟁까지 해주겠다는데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본가들의 지지를 얻었어도 결국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 대중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도 지지를 얻어야 국가의 최고자의 자리를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중은 아까 보지만 수가 적었던 노동자들은 철저히 분쇄했습니다. 반공으로. 그러면 중산층의 마음을 뺏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중산층은 아까 말했듯이 반자본주의를 원했어요. 산업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서 내 산업을 갖는 걸 원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본가들이 좋아하는 것과 정반대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자본주의를 타도하지 않지만 독일이 실제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기만할 느낌이 나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제 복지의 근간인 최저시급제를 신설하거나 독일 베를린 내에 백화점 개수를 제한하는 등, 그러니까 대기업의 개수를 제한한 거죠. 그런 조치도 시행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 탄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돈줄을 쥐고 자본가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당연히 일부 유대인들은 이제 큰 손으로 독일의 돈줄을 움직이고 있었고 이게 히틀러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내가 유대인을 때리면 독일 국민들로 하여금 유대인을 때리게 된다면 이들이 실제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있는 느낌이 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각을 본 겁니다. 히틀러가. 안 그런 유대인이 더 많았지만요. 그래서 유대인을 국가의 벌레, 국가의 악, 독일을 망치고 있고 도이치 민족을 망치고 게르만 민족을 망치고 있는 바이러스로 규정하고 유대인들을 때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요컨대 유대인 학살과 인종주의는 마치 대중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있음을처럼 느끼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파시즘의 실체는 1차 세계대전 이런 실체를 갖고 파시즘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요. 히틀러가 우리 독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산업을 부흥하고 1차 세계대전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학교나 사회 기반 시설은 지을 수 있는 개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군 내에 학교를 10개씩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도 몇 개씩 한강에 다리 놔봤자 놓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군수 산업은 총알을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총알을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본가들을 배불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군수 산업을 바탕 초점에 두고 엄청나게 일을 성장시키고 아우토반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 지금 현재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사업들을 벌이고 이제 학교나 이런 기본 인프라스트럭처 병원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는 건 굉장히 소홀하게 진행했지만 군수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였고 이런 파시즘의 기만, 요컨대 파시즘을 요약하면 지금 자본가들을 배불리기 위해 대중들을 속이는 체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결국 알아차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 괴벨스를 통치를 해서 괴벨스를 필두로 해서 나라 전체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도이칠란드 민족,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본인이 희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국민들을. 이게 왜 필수적이었냐면 결국엔 이게 희생이라는 게 윗사람들 배불리는 거였는데 이제 그렇게 느끼면 안 되니까 총통부터 희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기하면서 라디오를 통해 개베스의 선전을 통해서 유대인을 때리고 위대한 국가의 여정에 함께하는 국민이라고 나라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 거죠. 실제로 전쟁 초기 독일이 마넨 땅을 정복했는데요. 그 정복한 땅의 주민들은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 뭐
폴란드 사람들은 전부 독일의 군수 산업에 동원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본가들을 배불리기 위한 체제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2차 세계대전이 선악구도인가입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파시즘의 길을 걷지 않은 것은 실제로 파시즘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파시즘의 바람을 피해간 건 수탈할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추축국을 볼까요? 이탈리아와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나요? 한 개도 없습니다. 일본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없어서 진주만을 공격했죠. 그리고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긴 하지만 이탈리아가 점유하고 있는 식민지는 영양가가 전혀 없는 식민지들이었습니다. 자원이 하나도 없고 인력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도 이탈리아 북부가 남부보다 훨씬 잘 삽니다. 이탈리아 북부는 공업화돼 있고요. 이탈리아 자본가들의 요구가 빗발쳐서 이탈리아도 결국 무솔리니를 필두로 히틀러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반면 연합국을 한번 볼까요?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러시아는 지금도 전쟁이 알겠지만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로 버티고 있었고요. 자본주의를. 그렇기 때문에 대공황을 피해갈 수 있었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막대한 양의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영국은 대영 제국이었고요. 식민지를 쥐어짬으로써 대공황을 버텨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미국은 그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고 본인 나라를 이제 영국과 독립해서 재건하고 있었고 미국이라는 땅이 워낙 축복받은 땅이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대공황의 여파를 민주주의를 지켜내면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었던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파시즘이라는 광기로 미끄러져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악 구도가 아니라 열강들의 식민지 젠탈 전쟁이라는 점에서는 그 이면은 1차 세계대전과 다를 바가 한 개도 없는 그런 것이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역사는 승자에 의해 써지기 때문에 승전국인 이제 할리우드를 만들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들은 이를 마치 본인들의 잘못 수탈이라는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마치 우리는 악과 싸운 정의의 사도다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선전을 하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이 무조건 다 맞는 말도 아니고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의 관점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의 발표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모든 전쟁은 돈이 관련돼 있습니다. 왜냐면 돈이라고 하면 2차 세기 20세기 말에서 21세기 후는 석유와 관련이 되는데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걸 봐도 전부 다 미국이 석유를 쟁탈하기 위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라고 특별히 다를 건 없었다. 다 식민지에 대한 전쟁이었을 뿐이다. 근데 그게 마치 선악 전쟁처럼 그런 어떤 파시즘의 특유의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영국과 프랑스가 막 고결해서 파시즘으로 들어가지 않은 건 아니다. 라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근본이제 얘기가 근데 미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 근데 1930년대 대공황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 그게 아마 주식 시장에서 폭락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오기지 뭐 회사 네? 그런 거 아니야? 오기지 음. 그거 이때가 아닌가? 그거 이때가 아닌가? 근데 제가 이게 원인을 모른다는 게 근데 왜 이게 왔는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연구가 네, 아직까지도 연구가 아마 금본위제가 아마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본위제는 이제 금을 무조건 일정량의 금을 무조건 이만큼의 돈으로 바꿔준다는데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금본위제를 다시 채택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거 왜 왔는지를 몰라가지고 기존 학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가 미국 네. 아니 그 히틀러가 그 무슨 뭐 자본주의랑 공산주의 어쩌고저쩌고 반반 이런 헛소리를 했을 때 음.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나요? 아,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심지어 나중에는 그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성나서 그 유대인만 공격해야 되는데 실제로 독일의 자본가들을 공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나중에는. 근데 그런 낌새가 보이자마자 바로 척결해 버려요. 히틀러가 그냥. 그러니까 약간 다 암살해 버리고 그래서 이제 틀 안에서 잘 유지를 시켜버린 거죠. 그거를. 그리고 그런 압도적인 재력 앞에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요. 생각보다 그냥 일반 국민들은 다루기가 쉬웠을 수도 있는 게 그때는 그냥 그 사람들 의식주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어서 음, 뭐 되게 맞아. 선동이나 막 그런 거에 휩쓸리기 쉽지 않았어. 의식 필요한 아니, 거를 채워주면은 사실 딱히 불만이 없으니까. 잘 저 유대인 빵이 사실 네 빵이었다. 내가 그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 산업이 있었는데 산업혁명 때문에 다 뺏겨버리고 그 대기업한테 이제 자기 산업을 되찾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저거 그럼 다 없애줄게라는 빵을 들고 온 거지 히틀러가. 그런 달콤함을. 근데 이제 히틀러가 정확히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네? 히틀러 화가 지망생이었는데 네, 미대생 지망생이었는데 삼수하고 흑화해서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만큼의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있나요? 히틀러가 그거 있어. 그게 내가 원래 뭐 히틀러는 전쟁에도 1차 세계대전에 참전 용사였고 훈장도 가지고 아, 있었고 군인이었구나. 원래 상병이었거든. 그러니까 높은 계급이 아니었어. 절대로. 근데 짬치네.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정치에 들어갔는데 이제 히틀러가 완전 말단 사원이었을 때 어떤 자기 당의 연설을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히틀러의 그 특유의 언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그 박수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거든. 근데 이제 오, 그거부터 히틀러가 어느 정도로 미친놈이었냐면 원래 권력을 잡기 전부터 베를린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총싸움을 하면서 총격전을 벌였거든. 베를린에서. 그것 때문에 구속된 적도 있어. 그래서 반대파였나 하여튼 총격전을 벌여서 구속된 적도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저 사람은 자신이 믿는 가치에 있어서는 목숨도 불사하고 일어나간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오히려 대중들에게 심어주게 되는 계기도 되어가지고 그게 있는데 음. 그래서 히틀러가 그럼 어디까지 올라왔길래 그렇게 그 사람의 말 하나로 그렇게 됐나요? 독일 총통 우리나라 북한으로 치면 김정은이죠. 거의 아, 진짜요? 독일의 네 오, 그 총통 국가 최고 권력자. 거기서 민족 영웅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음. 오, 맞아. 근데 사실 그거는 오. 이제 그게 이제 네 사실 그거는 1차 세계대전 얘기고 1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 때 약 자오림 때 붐이 엄청 있었고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해 봐서 기관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은 이제 오히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입대를 안 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독일에서는 좀 약간 있었지. 근데 히틀러가 꼭 이제 또 근대에 관련된 법을 되게 많이 만들었던 게 최저시급도 히틀러가 만들었고 동물보호법도 히틀러가 만들었고 현대 금연 이런 시스템도 히틀러가 먼저 시작했고 히틀러가 담배를 싫어했거든 엄청나게. 그러고 은근 보면 나쁘지 않은 놈이었을 수도라는 그런 것도 많고. 약간 박정희 같은 느낌인 건가요? 이게 그건 아니 근데 이게 그걸 이 세상에 평면적인 인물은 절대 없어. 무조건 음. 입체적이고 잘한 것도 무조건 있고 못한 것도 있어서 그런 거지. 음. 그래서 대단하지. 일단 이 세상에 히틀러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사실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냐면 1학기 때 교양 강의에서 듣고 나서 되게 너무 흥미로워서 이거 좀 공부 좀 많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고 그 과목을 이제 A뿔을 받고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 3일 뒤에 제가 베를린을 갔습니다. 그래서 적진으로 갔군요. 예, 적진으로 가서 이제 히틀러가 찍었던 그 히틀러가 연설했던 그 자리 가가지고 또 서보고 약간 네. 예, 또 이제 나름 이제 또 이제 올림픽 할 때 손기정 선수가 저희 이제 고려대학교 선배님이신데 손기정 선수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서 또 이제 또 너냐 고려대학교. 이제 손기정 선수가 한국인 중에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히틀러를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양반 이제 그 올림픽 당시에 이제 사진에 똑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또 이제 장애인 올림픽을 하고 있었어요 베를린에서. 근데 뭔가 그 그림이 겹쳐 보여가지고 그 당시에 똑같은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행진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30년대에 했던 올림픽에서는 나치기가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독일 국기 그다음에 올림픽 플래그가 달려 있는 걸 보니까 뭔가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거기 딱 서 있는데. 그래서 뭔가 베를린을 시간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보존도 많이 돼 있고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조형물도 설치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베를린 위치가 좀 안 좋긴 하지만 베를린 여태까지 제가 가본 도시 중에 제일 좋았기 때문에 한번 꼭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아까 사실 이제 집 도착해서 못 들었는데 일본은 왜 참가한 거지? 일본은 이제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그 숟가락 메리트가 얹고 있었지. 왜냐면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은 사실 미국하고 손잡았거든. 응. 근데 독일이 이게 영국이 이제 영국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까지 해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없었어. 이탈리아는. 영국은 막강한 해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해까지도 해군력을 투사해서 지킬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독일과 이탈리아는 그런 힘이 부족했고 동남아시아에서 당시에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열강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히틀러가 독일의 식민지가 없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저 동남아시아 알짜배기 땅을 뺏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나라랑 연합하면 될까 했는데 일본이 또 섬나라고 해군도 강했고 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일본도 동아시아로 진출하려고 하자 하는 의혹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우리가 육군 지원해줄게 너네 해군 좀 지원해주면 안 돼? 라고 해서 둘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제 악수를 하게 된 거지 서로 둘이. 왜냐면 중국은 거의 일본 중심이었지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들을 때 이제 독일은 식민지가 없어서 뭐 힘들었다 했잖아. 없었지. 왜냐면 일본은 있었잖아. 일본이 있었지. 일본이 승전국이었으니까 1차 세계대전. 그래서 사실 이제 왜 했나 음.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조선이 또 식민지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조선은 자원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제 수탈할 것도 없었고 많이 해봤자 이제 많이 없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봤자 이제 농작물이나 군량미 이런 건데 아니면 위에 북한에 있는 철강 자원이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옥하다는 전라도 땅이 이제 세계 토지 기준 4등급인가 밖에 안 돼. 미국이 1등급이 땅이 넘쳐나는데 그 종 땅이 4등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식민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그러한 국가는 아니었다도 이제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도약대 정도 됐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동남아시아로 나가기 위해 철도가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 정도였다. 음. 다음에는 좀 이제 많은 친구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제가 좀 이거 한다고 좀